모함인 칼빈슨 호를 한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비해 미국이 칼빈슨 호를 전격 재배치한 겁니다. 19대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도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양강 구도를 염두에 두고 사생결단식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서로 없어질 대상이라고 몰아치며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홍 후보는 유 후보가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했고, 유 후보는 홍 후보가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뭐가 다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참사 발생 1089일 만에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방역과 안전조치를 진행한 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김영애 씨가 췌장암 투병 끝에 66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외출증을 끊어가며 촬영 현장에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말 시티은행 계좌에서 예금주 모르게 현금이 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태국에서 소액 인출 사고가 수십 건 일어났는데 지난달 편의점 ATM기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악용됐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에 국회 위증 혐의 등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호를 한반도 근처로 이동시켰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이어 이번엔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과시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는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F-18 전투기를 비롯해 조기 경보기, 대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싣고 있고 구축함 등 항모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려던 칼빈슨호의 기술을 한반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격 재배치한 겁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이 역내 최고의 위협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조치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나온 전격적인 군사행보라 북핵 문제에서 답을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In matters both economic and military, we understand that a strong America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world.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협상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쌍궤 병행, 쌍중단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시진핑 주석이 전향적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북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건 북한 입장에서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주권 국가를 침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반응은 김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한다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이 북한에 대한 경고도 담고 있다는 분석을 거론하며 그것에 놀랄 북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 북한의 어깃장 행보가 계속되면서 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 등 대형 행사가 몰린 이번 달에 6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다웨이 6자 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가 내일 방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의 내용과 중국 입장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오늘 휴일을 맞아 정책 발표와 함께 지역을 돌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각오를 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민생 우선을 한 달 남은 대선화두로 꺼냈습니다. 해마다 10조 원 가량을 투입해 달동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39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넓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진보의 심장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5.18 진상규명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종교계와 보수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 노재봉 전 총리를 만나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안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정부하고는 소통 안 하고 신뢰 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혼란으로 가는 거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중심 교육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체육인 대회에서 체육계 처우와 권위 신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체육 시대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체육인들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오자구도 초반 2강 3약 요동치는 판세 속에 30일간 대선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후보별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양강 구도를 염두에 두고 사생결단식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휴일인 오늘 양측이 쏟아낸 성명과 논평만 모두 14건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과 민주당은 온종일 안철수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찻대기, 문모닝당, 꼬리 자르기, 갑질 같은 말들을 공식 논평을 통해 쏟아냈습니다. 안 후보의 딸 재산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국가 간 합의라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그럼 한일 위안부 협상도 찬성할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일 위안부 협상도 존중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수시로 말 바꾸는 것도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비전과 정책 경쟁을 하자고 했지만 대변인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문 후보 아들의 입사 이력서 사후 제출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찻대기 경선 공격에 맞서 민주당 경선에서는 폰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익단체가 입법 로비를 전제로 회원들에게 경선 참여와 인증 번호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상승세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 후보. 자신에게 와 있는 중도 보수 표심을 붙들어매 양강 구도를 굳혀야 하는 안철수 후보. 사생 결단, 양측의 난타전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현재 판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수의 대표는 각자 자신이 돼야 한다면서 상대방을 향해 서로 없어질 대상 또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던 홍준표 후보가 오늘은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좌파 성향이 강해 안철수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위장 보수라면서 자신이 대선 후보로 있을 때 한국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증발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유 후보 사이 분열을 유도하면서 홍준표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결집을 하고 분열된 분들이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선거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가 오늘 밤 지사직을 사퇴하는 걸 두고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출마는 말이 안 되고 한국당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TK 지역 여론이 눈에 띄게 결집하고 있다며 건전한 보수인 자신만이 대선 승리 카드라고 역설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두시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빨리 바른정당 오시라 그러세요. 움츠러들고 흩어진 보수층이라도 끌어모으는 게 급선무인 두 후보 간의 보수층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네, 그럼 남은 30일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정치부 문준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0일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정치권에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인데 어떤 이슈가 좀 판을 흔들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남은 변수는 대략 한 5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의 표심, 그리고 단일화, TV 토론, 네거티브 공방,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외교 안보 이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꼽은 이 보수의 표심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은 그 중도 보수 표심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그 보수층에서는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그 안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남과 영남이라는 그 이질적인 지지 기반을 한데 모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초반부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뭐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시적인 뭐 결과는 없는데 이거 역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타면서 그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홍준표, 유승민 이런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쪽도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단일화 해봤자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선거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이 네거티브 공격, 이건 역시 좀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분위기가 뜨거워질수록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그 한마디 말실수가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TV 토론도 아마 남은 30일 동안 어떤 대선의 판세를 좀 좌우할 만한 변수가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TV 토론이 오는 13일이죠. 그 기자협회와 SBS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오는 23일과 28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이렇게 3차례 열립니다. 후보가 그 예상치 못한 질의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책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대선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 하긴 하지만 사흘 뒤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거가 치러지는지 이경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4월 12일 재보선은 국회의원 1명, 시장군수 3명, 광역기초의원 26명을 뽑습니다. 보수정당 분당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고 무엇보다 대선 직전에 치러지는 사실상의 전국 선거입니다. 대표적 풍향계 경기 하남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 교섭단체 4당이 모두 출전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한 대세론, 자유한국당은 보수 결집, 국민의당 안철수 돌풍, 바른정당 대역전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보수층의 표심을 가늠하려면 TK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를 주목해 보시죠. 민주, 한국, 바른정당의 무소속 후보까지 접전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상주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경국 내 첫 교두보를 확보할지, 한국과 바른정당 간 보수 혈투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곧 TK 대선의 축소판이 될 겁니다. 호남으로 가볼까요? 전북에선 완주 군의원, 전남에선 해남 도의원과 여수 순천 시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자존심을 건 건곤일척이 펼쳐집니다. 문 후보의 부인 김종숙 여사가 그제 해남을 찾았고요. 박지원 대표는 주말 내내 전북과 전남을 돌았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가 오늘 완전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89일 만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태 기자. 네, 목포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세월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포신항 위에 완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세월호가 대각선 형태로 꺾인 상태로 이 받침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조금 전인 저녁 7시 40분쯤 안전상의 이유로 세월호의 이동은 중단됐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세월호 이동을 재개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반잠수선 위에 있던 세월호는 오늘 오전 9시쯤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17,000톤에 달하는 세월호 밑으로 특수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를 집어넣어 선체를 들어올린 뒤 반잠수선의 백고리 부분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육상으로 올라오는 작업은 낮 1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동 중에도 계속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해서 이동은 육안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세월호가 목포신항 부두 위로 완전히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월호를 실은 모듈 트랜스포터가 부두에 올라 우측으로 꺾이게 이동한 뒤 수차례 앞뒤로 움직임을 거듭하면서 받침대에 세월호를 올리면 거치가 완료됩니다. 이 속도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육상 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방역과 안전조치를 취한 뒤 선내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수습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앞서 우선 선체 안팎을 정밀 촬영합니다. 참사 원인 규명 등에 필요한 현장 보존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후 선체를 세척하고 방역을 실시합니다. 세척과 방역에는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색을 위한 안전조치가 진행됩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윗부분, 즉 우현 쪽에서 수색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이 설치됩니다. 선체 외부에는 세월호와 비슷한 높이의 작업탑을 세울 계획입니다. 내부 사정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할 적에 우현 쪽 상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낙하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안전조치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사전 작업 중에도 미수습자의 유해나 유류품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신중하게 작업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어떤 영혼 등을 감안했을 때 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병행토록 하고요. 이미 20명 넘는 해경과 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수색 전담조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낮 12시 반부터 수중 수색 작업이 재개됐지만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서 1시간 반 만에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약해온 배우 김영애 씨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외출증을 끊어가며 촬영 현장에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야, 니네 좀 도와줘. 우리 지금 어디 빨개고 우리 지금 절절한 모습부터 이래서 배우기 싫기다. 그럼 나가. 억척스런 모습까지 고이는 어머니 역할이 참 잘 어울리는 배우였습니다. 1971년 데뷔해 방송과 스크린을 오가며 쉼없이 달려온 연기 인생. 그 바탕엔 좋은 배우가 되겠다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연기를 우선순위 1순위니까. 사업 실패와 이혼 등 개인적 아픔은 많았지만 연기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마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연기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이고 이렇게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 드라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촬영에 임했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안 본 사람은 그 의지나 투지를 모를 거예요. 드라마를 하면서 행복했고 힘을 낼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고인은 오늘 긴 투병 끝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유족들은 전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 느닷없이 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지방도로. 말 한 마리가 편도 2차로 길 위에서 요란한 발굽 소리를 내며 달려갑니다. 소방대원이 다급한 마음에 직접 나서봅니다. 도망간다! 팀장님, 글로 가요! 그러나 뛰어다니는 말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막대기로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주유소 공터 쪽으로 말을 몰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15분 만인 밤 11시쯤 마침내 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독이야? 뭘더 갖고 계세요? 뭘 더 먹어? 지나는 차가 없는 늦은 시간이라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2km 떨어진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쯤 인천시 옹진군 이작도 남쪽 1km 해상에서 25톤짜리 낚싯배 한 척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낚시꾼과 선원 등 40명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 스크루가 바다에 떠다니는 밧줄에 감기면서 배의 동력 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번 주말 시티은행 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이 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모두 태국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편의점 ATM기 60여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카드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2,500여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실제 시티은행 계좌 인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태국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문자를 보면 처음에는 큰돈 빼려다 잔고가 부족해 거절당하자 점점 액수를 줄여 인출을 시도합니다. 태국 돈 2,000바트, 우리 돈 약 6만 5천 원을 빼갔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여러 번 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불법 인출이 이루어졌답니다. 어제부터 이런 소액 인출 피해가 시티은행 계좌에서만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송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졌는데 예방 조치는 없었나요? 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뒤에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들한테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카드사들이 명단을 받아서 일단 거래 정지시키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카드를 전부 재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티카드만 이렇게 안 한 겁니다. 시티카드 측은 해외에서 ATM기로 현금 뽑는 고객들이 많아서 거래 정지를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이 진행 중이었다라고도 해명을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네, 피해가 수십 건인데 더 확산이 될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네, 확인된 피해는 시티카드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사들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조치가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 사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고요. 그리고 시티은행도 정보가 유출된 카드 외국에서 거래할 수 없게 모두 정지시켰고 피해 금액도 이번 주 내에 갚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래 현행법상 이런 사고는 금융기관이 당연히 모두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 여부를 떠나서 금융당국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제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피해가 더 없어야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골목 같은 곳에서 혹시
이런 소화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른바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자, 빨간색 판이나 이렇게 재치 있는 그림에 붙어 있어서 정말 잘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빨리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 이런 보이는 소화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벽에 걸린 소화기 2대를 떼어들더니 급히 달려갑니다.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치켜들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앞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는 걸 발견한 택배기사가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불을 끈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119에 신고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보고 화재 현장에다 뿌렸습니다.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예, 확연하게 잡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불을 끌 때 사용한 건 이른바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2년 전부터 서울 시내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소방차를 타고 직접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골목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소방서에서 2.6km 떨어진 곳인데 도착하는 데만 무려 13분이 걸렸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로 초동 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불이 집까지 번질 수 있었던 겁니다. 화재 초기에는 불이 매우 빠르게 번져서 위험한데 이때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같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지금까지 12,000여 대가 설치됐는데 서울소방본부는 올해 안에 1,900대를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에다 국회 위증 혐의를 비롯해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넘게 우병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시했던 혐의에 새로 확인한 혐의를 추가해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합니다. 검찰은 또 내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후 4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은 뇌물 혐의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모두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오빠 나 키워줘서 고마워.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살게.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엄마. 네, 20대 초반 악성 유방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김단우 씨입니다. 긍정의 힘 하나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던 김 씨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여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9달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온 김 씨에게 안부를 묻자 팔뚝을 걷어 보였습니다. 암세포가 터져 곳곳에 시뻘건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백팩을 매도 등이 아프고 어깨에 있는 종양들이 아프고 가발만 써도 머리에 있는 종양이 아프고 그새 큰 고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뭐 이런 데 있으면 막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 같은.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게 문제였습니다. 석 달 시한부 선고받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약에게도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우울하고 좀 절망적이어서 아, 이렇게 해서라도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다 암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 어깨, 그리고 어깨 부분, 팔, 그리고 이제 폐, 그리고 이제 허벅지와 같은. 지난달 시리에 빠져있던 김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을 전해들은 마술사 이은결 씨가 공연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 집어던지 손 집어던지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작은 기쁨을 크게 만들어 절망을 날려버리는 김 씨의 장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처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 선택한 항암제는 암 증식을 멈췄고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가방도 아파가지고 여기에 막 걸고 다니면 여기도 종양이 있어서 여기를 옮기고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항상 어디가 아팠었는데 아 이제 어디가 안 아플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잠시 미뤘던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는 국어는 재밌었고 중국어는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죠. 네. 말기암과 싸운 지 4년. 긍정의 힘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해외로 떠난 제조업 공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직 걸림돌이 많습니다. 오늘 기업 활력 시리즈에서는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을 이끌 방법을 찾아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등산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회사는 3년 전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1995년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국내로 유턴한 겁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나갔지만 중국 내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 더 이상 경쟁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의 비싼 인건비 문제는 생산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하는 생산 방식 그대로 이 한국으로 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로 돌아오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생겼습니다. 한국산임을 내세워 제품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 유럽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의 37%가 한국산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자본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 이런 걸 좀 조성을 하면 국내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이 빠르게 그 제조업 고도화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공장 국내 유치를 위해 산업용 사물 인터넷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 전략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이따금씩 부는 봄바람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바람 덕분에 먼지 농도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내일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 걱정은 없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만큼 오릅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는 18도 등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9도, 춘천이 4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한낮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선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남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강원도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